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역덕고양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링크나 제 채널을 통해 이전 편들을 보고 오시면 더 빨리 더 쉽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춘추시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바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경공에게 모욕을 당한 극극과 세 나라의 사신들은 귀국과 동시에 각각이 모시는 제후들을 준동하여 제나라를 치고자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진나라에서는 중군 원수 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제나라 원정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단독으로 움직이기에 힘이 약한 위나라와 조나라는 진, 노 두 나라의 움직임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노나라의 개손행보는 단독으로라도 제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초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제나라를 함께 공격하자고 요청했죠. 그러나 당시 초나라는 초정왕이 병으로 급사하고 그 아들인 초공왕이 새로이 왕위에 오른 데다 자신들의 주적인 북진에 대항하기 위해 제나라와의 우호가 필요했던 만큼 개손행보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개손행보는 낙담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북진에서 사회가 세력을 잃고 극극이 새로이 중군원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개손행보는 즉각 공손귀보라는 사람을 진나라의 극극에게 보내어 제나라를 칠 일을 상의하도록 시켰습니다. 공손귀보는 진나라로 떠나는 날 노성공에게 출국 보고를 냈습니다. 그날 노성공은 공손귀보에게 이번에 진나라를 방문하여 극극과 진경공을 만나 노나라의 사만씨를 제거해 줄 것을 부탁해보라고 명했습니다. 만일 사만씨만 제거해 준다면 노나라는 향후 북진을 종주국으로 영원토록 모시겠다는 제안이었죠. 노성공은 왜 이런 부탁을 한 것일까요? 노성공의 아버지 노문공은 정실 부인으로부터 공자오, 공자시라는 두 아들을 두었고 경영이라는 첩으로부터 노성공과 공자수킬이라는 또 다른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노성공은 공자였던 시절부터 권신이었던 동문수라는 인물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노문공 사후 동문수는 숙손씨와 손잡고 공자오, 공자시를 살해한 후 노성공을 다음 제후로 옹립했으며 당시 제나라의 제후였던 해공의 지원까지 받게 됨으로써 노성공의 권위를 반석 위에 다졌습니다. 노성공은 이처럼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로 제후의 자리에 올랐다 보니 노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던 맹손, 숙손, 계손의 사만씨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노성공의 뒷배는 자신을 제후로 만들어준 동문씨와 제나라였는데 개손행보가 멋대로 노성공의 지지 세력인 제나라에 정면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죠. 공손귀보는 바로 동문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성공은 동문씨의 공손귀보를 통해 북진과 손을 잡고 사만 세력을 누르려고 시도한 것이죠. 공손귀보는 노성공의 지시대로 진나라에 도착하자 극극을 만나 사만씨를 처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극극은 노나라와 손을 잡고 제나라를 쳐서 원한을 갚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은밀히 개손행보에게 사람을 보내어 노성공이 사만씨를 밀어내려 한다는 정보마저 알려주었죠. 이 소식을 들은 개손행보는 크게 노하여 숙손씨의 수장 숙손교여와 함께 노성공에게 이 일을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노성공은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급사하게 됩니다. 노성공이 사망하자 개손행보는 노성공의 어린아들 공자 흑괭을 제후로 올렸습니다. 그가 노성공입니다. 어린 왕을 옹립하고 난 후 사만씨는 자신들을 밀어내려 했던 동문수의 일가 친척을 모두 추방하고 노나라에서 자신들의 권세를 더욱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후 개손행보는 구갑제라는 것을 시행하여
국방비를 증액했습니다. 국압제에 대해서는 후대 학자들의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존에 세금을 거두던 단위를 더욱 낮추어 국방비 명목의 세금을 쥐어짜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구 단위로 거두던 세금을 동, 면 단위로 거두어서 더 많은 국방비를 확보한 것이죠. 이렇게 군사력 보강을 하는 한편 개손행보는 더더욱 진나라 극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갔습니다. 노나라의 이러한 움직임은 재경공에게도 포착되었습니다. 기원전 590년 재경공은 이 소식을 듣고 도리어 노나라를 선제 공격했습니다. 이에 노나라는 국경지대에서 재경공의 군대를 맞았으나 패배했죠. 그러나 다행히도 위나라가 제나라의 배후를 공격해 들어감으로써 노나라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재경공은 자신의 배후로 공격해오는 위나라 손양보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위나라와 노나라는 동시에 진나라 극극에게 사신을 보내어 원군을 청했습니다. 노나라 위나라의 사신이 오자 극극은 진경공을 설득하여 제나라 공격에 재갈을 받아냈죠. 그는 사석, 난서, 한궐 등과 함께 800승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제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에 노, 위, 조 등 지난날 재경공에게 모욕을 받았던 나라들이 모두 진나라 원정군에 합류했죠. 진나라의 대군이 제나라로 육박해오자 재경공은 대부 국좌, 고고 등과 함께 500승의 군대를 이끌고 국경지대에 위치한 안땅에 진을 쳤습니다. 곧 양군은 전면에서 전투를 벌였죠. 이 전투에서 극극은 어깨에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는 등 격렬하게 제나라 군대와 싸웠고 결국 제나라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전세가 기울자 재경공과 그의 수레를 모는 대부 봉축보는 부랴부랴 임치성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한궐의 군대에게 추격당했죠. 한궐의 군대가 다가오자 봉축보는 자신의 옷을 진경공과 바꿔 입고 진경공인 척 행세했습니다. 진경공의 얼굴을 알지 못했던 한궐이 상대국 제후에 대한 예의를 차리며 항복을 권하러 다가오자 봉축보는 재경공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재경공은 물을 뜨러가는 척하며 무사히 임치성으로 달아날 수 있었죠. 한편 봉축보를 재경공으로 잘못 알고 그를 중군원수 부중에 데리고 간 한궐은 그제야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경공의 얼굴을 알고 있던 극극이 봉축보는 재경공이 아님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극극은 봉축보를 포로로 잡아두고 임치성으로 진격하며 지나치는 제나라의 모든 고을들을 파괴하고 약탈하며 임치성 인근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재경공은 과거 제나라가 기나라를 멸망시킬 때 빼앗은 언이라는 청동시루와 옥으로 만든 악기인 옥경을 국좌에게 주어 화친의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국좌를 접견한 극극은 재경공의 어머니 소태 부인을 진나라의 볼모로 보낼 것과 동쪽을 향하고 있는 모든 제나라의 일왕, 즉 도로들을 서쪽으로 돌리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도로들을 서쪽으로 돌려 나중에 혹시 제나라가 진나라를 배신하면 즉각 전차를 몰고 제나라로 육박하기 쉽게 하려는 의도였죠. 이런 모욕적인 요청에 국좌는 강하게 반발하며 진나라 부중을 떠났습니다. 이에 진나라가 물러가면 제나라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한 노나라의 개손행보와 위나라의 손양보가 극극을 만류하며 화친을 받자고 재차 설득했습니다. 이에 극극은 돌아가는 국좌를 급하게 돌려세워 화친을 맺었죠. 이 화친의 결과로 진나라는 포로가 된 봉축보를 돌려주었고 제나라는 옛날에 노나라로부터 빼앗았던 문양 땅을 양도했습니다. 언땅 전투에서 승리한 극극은 진나라의 복귀 후 바야흐로 극시일가의 전성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극실가의 군대를 정군에 포함시켜 진양궁 이래 폐지되었던 육군 체제를 다시금 복원하고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전투에서 패배한 재경공은 국내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며 단기에 제나라의 국력을 정상화시켰죠. 제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연합하여 진나라를 위협할까 두려웠던 진나라 조정은 노나라에 사신을 보내 문양 땅을 다시금 제나라에 돌려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노나라를 비롯한 진나라의 동맹국들은 진나라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게 되었죠. 같은 시기에 초나라에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정왕 시절 진나라 정복 과정에서 등장했던 요녀 하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이는 여러 신랑이 끝에 노장 양노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후 양노가 필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자 하이는 양노의 아들인 흑요와 불륜을 저질렀죠. 이에 백성들 사이에서 하이에 대한 악평이 쏟아졌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하이는 남편의 시체를 찾으러 간다는 명분으로 초나라에서 달아나려고 했죠. 양노의 시체는 필전투 중에 진나라 군에 의해 탈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오래전부터 하이를 노려오던 신공 굴무가 이 소식을 듣고 하이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향후 하이를 부인으로 삼겠다고 말하며 정나라로 달아나도록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이의 오빠인 정양공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이가 친정인 정나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듯하니 하이를 돌려보내달라고 초장왕에게 청하도록 뒤에서 공작했습니다. 상국으로 모시는 초나라의 유력한 권력자가 청하니 정양공은 즉각 초장왕에게 하이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초장왕은 정양공의 청을 허락하고 하이에게 정나라에 돌아가 정나라 조정의 힘으로 진날에 부탁한 양노의 시체를 찾을 것이며 덧붙여 자신의 아들인 공자 곡신의 시체도 함께 찾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이를 핑계로 하이는 정나라로 떠났고 굴무는 정양공에게 다시금 서찰을 보내어 자신이 하이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알렸죠. 초나라에 자신의 뒷배를 만들고 싶던 정양공은 굴무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이를 허락했습니다. 굴무는 정양공과 하이가 초정왕에게 공을 세울 수 있도록 계책을 세워줬습니다. 진나라의 대부 순수의 아들 순행은 필전투에서 전사했고 그 시체는 초나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수는 순행의 시체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양노와 공자 곡신의 시체를 교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죠. 일찍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굴무는 정양공을 움직여 순행과 양노, 곡신의 시체를 교환하는 일을 중개하게끔 주선했고 그렇게 공자 곡신의 시체를 돌려받게 된 초장왕은 크게 기뻐하며 정나라로 떠난 하이의 일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초장왕이 죽고 그의 아들 초공왕이 왕을 이은 후 제나라가 진나라 연합군에 크게 패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초공왕은 이 일로 진나라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나라의 세력권에 있는 위나라와 노나라를 공격하여 제나라의 원수를 갚아주고 제나라와 진나라에 대항하는 저항전선을 구축고자 했죠. 굴무는 초공왕의 이러한 뜻을 전달할 사자로 제나라에 가겠다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초공왕은 굴무에게 제나라에 가는 길에 정양공을 만나 군대를 꾸려 조속히 초나라 원정군에 합류할 것을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굴무는 정나라에 가서 초공왕의 명을 전하는 한편 약속대로 하이와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굴무가 하이를 아내로 맞았다는 소식을 초나라의 권력자 공자 영제가 듣는다면 굴무는 살아남기 힘들었죠. 과거 공자 영제가 하이를 아내로 맞게 해달라고 초장왕에게 청할 때 이를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굴무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를 어떻게든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었던 굴무는 하이를 데리고 북진에 투항해버렸습니다.
초나라의 유력한 귀족이 투항해 오자 진경공은 크게 기뻐하며 굴무에게 형 땅을 녹봉으로 주어 대부로 삼았습니다. 굴무는 이때부터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무신으로 바꾸고 진경공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초공왕과 공자 영제는 크게 분노했죠. 그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초나라에 살고 있던 굴무의 모든 일가 친척을 학살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일가 친척들이 모두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접한 굴무, 아니 무신은 초공왕과 초나라의 모든 대신들을 저주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사랑에 눈이 멀어 먼저 초나라를 배신한 것이었지만 무신은 그 분노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죠. 무신은 초나라에 복수하기 위해 진경공을 움직여 초나라 동쪽의 오나라와 친선을 맺도록 일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무호용을 직접 오나라로 보내어 전차전 및 군사 전략을 오나라 왕실과 귀족들에게 적극 가르치게 했죠. 무신과 무호용의 전수를 받은 오나라 군대는 점점 강해졌고 나중에는 초나라의 동쪽 국경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초공왕은 무신의 일은 있고 계획대로 정나라와 동맹을 맺은 후 위나라와 노나라를 공격하여 그들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후인 기원전 586년 초나라를 섬기던 정양공이 사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제후가 된 정도공은 아버지처럼 초나라를 적극 섬겼죠. 그때 마침 호나라와 영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정도공은 초공왕에게 이 일을 조정해 줄 것을 청했으나 초공왕은 오히려 호나라 편을 들면서 정나라를 면박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정도공은 초나라로부터 이탈하여 북진 조정에 의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천하의 판세는 다시금 북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초공왕은 즉각 공자 영제를 파견하여 정나라를 공격했으나 북진에서 난서를 파견하여 정나라를 도와 초나라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북진은 필전투에서의 후유증을 이겨내고 다시금 중원의 패자가 되었으며 이번에는 제나라마저 자신들의 세력권에 편입시켰죠. 이렇게 일약 세력을 회복하게 되자 진경공은 우선 수도를 기존의 강성에서 신전으로 옮기고 그곳을 신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때쯤 무신과 무호용의 오나라 육성 전략이 착착 진행되어 가면서 초나라의 관심사가 오나라로 쏠렸고 그 틈에 진나라는 일순간의 평화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예전에 진영공을 못된 길로 이끌었던 도안가가 다시 세력을 확보하여 이때쯤에는 다시금 사구 벼슬을 맡은 대부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회만 되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조동과 조씨 일가에게 복수할 날만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나라의 양산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태사에게 점을 보게 했더니 진경공이 상벌을 제대로 내리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는 점괘가 나왔죠. 이를 조씨 집안에 복수할 절호의 기회로 여긴 도안가는 진경공을 유동시켰습니다. 형벌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은 성군이신 영공을 살해한 조돈과 그 일족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침 진경공은 필전투의 패배를 이끈 장본인이었던 조동, 조갈 형제 등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안가의 말을 그대로 믿고 군대를 보내 조씨 일가를 일망타진토록 했습니다. 도안가는 이 일의 행동대장 역할을 맡아 조씨 일가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모두 학살했죠. 도안가의 군대는 조돈의 아들이자 조씨 집안의 기둥인 조삭의 집안에도 이르렀습니다. 조씨 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냥.